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주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펴준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기브에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뉴질랜드 한인 여성의 후원으로 법률과 관련된 유익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마루 최유진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비즈니스 매매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최유진 변호사님의 개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저는 1990년도에 부모님을 따라서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고요. 1994년 오클랜드 대학 1어 중국어 학과를 졸업을 했고 2004년 법학과에 다시 입학을 해서 2007년에 뉴질랜드 변호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윈스턴 왕앤 어소시에이트, 켄톤 챔버스 로이어 등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14년 법무법인 해마루를 오픈을 해서 현재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네. 1990년 임용 오실 때는 그때는 몇 학년이었습니까? 제가 고3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다시 뉴질랜드에서 하위 컬리지에 들어가서 1년을 공부를 하고 벌서리를 봐서 다시 오클랜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네, 예,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법무법인 해마루를 이제 오픈하셨는데요. 네. 2014년은 이제 꽤 됐군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계신지요? 네, 처음에는 송준영 변호사님하고 제가 파트너십으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이제 혼자서 대표 변호사로 있는데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지금 변호사님이 4분이 계시고요. 한국 변호사님 3분, 그리고 중국 변호사님 1분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일어하고 이제 중국어 학과를 졸업하셨는데요. 네. 그 어학에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것 같으신데요. 지금도 일어 중국어는 잘 하시는지요? 제가 그때 사실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사실 지기는 싫었거든요. 네. 그래서 키위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일어하고 중국어 학과를 택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영어는 잘 하셨겠죠. 아니요, 그때가 근데 가장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못 알아듣고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격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기 싫어하고 한 번 했으면 이렇게 그것을 보는 상당히 좀 강인한 성격을 좀 가지신 분 같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예, 법무법인 그 해마루라고 하셨는데요. 그 해마루란 뜻이 무슨 뜻이죠? 네, 해마루는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지은 이름인데요. 많은 분들이 상호명이 독특하다고 한글이냐고도 물어보시고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해마루는 일출시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해의 붉은 기운을 접할 수 있는 산등성이의 꼭대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네. 예,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해마루는 몇 분이,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법무법인 해마루에는 김수진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 그리고 저 이렇게 3분의 한국 변호사와 1분의 중국 변호사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소송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 특히 각종 이민 업무와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상업용 리스, 가족신탁 및 유언장, 가족법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아서 교민분들과 다양한 인종의 뉴질랜드 분들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에 그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현재 뉴질랜드 한인여성회와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 부회장, 오클랜드 한국학교 BOT, 한인의 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한인여성회에서는요, 2010년 이후부터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무료 법률 상담 등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인의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어떠한 것이죠?
네. 한인회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이나 한인들을 위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으신 교민분들께서 혹시 이제 불만에 대해서 청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위원회로서 뭐 교민분들 40분 정도 이상이 이제 신청서에 이 사인을 하셔서 서명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이제 청원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관련된 이 부분에 분쟁을 한인회하고 중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한인회 내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경우에 건의를 한다던가 뭐 분쟁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칼럼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 어떤 내용을 어디에 지금 칼럼을 쓰고 계십니까? 네, 코리아 타운이라는 그 한인 잡지에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지금 칼럼을 쓰고 있고요. 교민분들이 이제 뉴질랜드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칼럼을 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014년에 해마루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7월 1일에. 네. 교민분들에서 뭐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시는 업무 중에 그 이민 업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업무가 주로 이루어질까요? 주로 그 취업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대리를 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족법이 있는데요. 가족법에는 또 어떠한 또 사안들이 있을까요? 가족법에는 뭐 가족 관련 부분인데 일단은 주로 별거하시는 부분이나 이혼, 그다음 부부재산 분할, 뭐 양육권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비즈니스 매매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그 비즈니스 매매란 어떻게 그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비즈니스 매매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것을 뜻합니다. 비즈니스 매매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회사를 그대로 인수를 하시는 거로 회사의 주식을 양도를 받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비즈니스 매매인데요. 뭐 예를 들면 회사를 설립을 해서 비즈니스를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먼저 비즈니스 매매를 할 때 반드시 그 알아둬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계약서 작성 시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과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및 운영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하실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 시에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계약서가 아무래도 그 중요하겠는데요. 그럼 그 무엇을 먼저 그 살펴봐야 될까요? 먼저 매매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반 주택 매매와는 달리 비즈니스 매매 금액은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우선 시설과 설비에 대한 유형 자산, 그리고 권리금과 같은 무형 자산, 그리고 상품 재고분,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유형 자산의 경우 재무제표를 참고를 하셔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권리금은 이제 서로 합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톡인 상품 재고분에 대한 인수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정확한 재고액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증감액을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서 증감액의 범위를 정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계약이 진행이 되면 비즈니스의 인수인계일 하루 전에 계약 쌍방이 참여를 해서 재고를 서로 확인을 하여서 정확한 액수를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상품 재고분에 대한 금액을 5만 불로 정하고 증감액의 범위를 20%로 정하였다고 하면 4만 불에서 6만 불 사이에서 인수금액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상품 재고 인수액이 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원하면 추가된 모든 부분의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원치 않으면 증감액의 범위를 넘어서 매도인이 억지로 매수인에게 상품 재고분을 떠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 계약 당시 예상되는 상품 재고분 금액을 미리 점검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매수인이 원치 않으면 추가분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GST는 어떻게 될까요? 네, GST는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제공을 받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구매 가격의 15%에 해당이 됩니다. 비즈니스 구매 가격의 구성과 더불어서 비즈니스 계약서 서명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구매 가격에 GST가 포함이 되는가 혹은 GST가 추가가 되는가 하는 사항이고요. 계약서 서명 시점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으로 항상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만일 GST를 납부하여야만 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구매 가격에 GST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구매자가 부가적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로 부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항상 그 GST가 이제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항상 검토를 해야겠군요. 예, 비즈니스 구매 가격의 GST 포함 여부를 꼭 확인돼야 할 그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GST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정형화된 비즈니스 계약서에 따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 구매는 영세율, 네. 제로 레이트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은 비즈니스 매매 당사자 모두가 GST가 등록이 된 자이어야만 하고요.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그대로 구매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예, 정형화된 비즈니스 계약서에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GST를 이제 구매자가 이제 부담을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사실 때 GST를 구매자가 부담을 하셔서 페이를 이제 파시는 분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파시는 분은 GST를 IRD에 이제 납부를 하시고 나중에 구매자분은 이제 납부한 GST를 리펀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턴오버 워런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매도자는 매수자와 합의에 의해서 해당 비즈니스 매출에 대해서 보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보증은 GST를 제외한 매출에 대한 것으로 보증할 수 있는 기간에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매출 보증에 사용되는 자료는 GST 납부 기록이나 판매 및 구매 장부 등이 이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네. 비즈니스 과거 매출은 비즈니스 가치나 향후 비즈니스 진행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후 조건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예, 그 턴오버 워런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를 인수를 하실 경우 GST 납부 기록이나 회계 장부를 토대로 카페의 지난해 회계 년도의 턴오버가 약 30만 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매도자가 이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수인이 보통 한 주에서 2주 정도 사업장에서 실제로 매출을 확인을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일 이 턴오버 체크를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면요. 턴오버 체크에 나와 있는 만큼의 매출이 일정 퍼센테이지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캔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체크에서 어떠한 그 일정한 그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캔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도움 기간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도움 기간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비즈니스를 양도를 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간을 뜻합니다. 네. 표준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요. 영어로는 Vendors Assistant Period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움 기간은 비즈니스마다 다르겠지만요. 보통 1, 2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도움 기간은 비즈니스 인수인계 완료 후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 매도인이 도와주러 오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액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계약이 선언이 된 후에 쌍방이 합의를 해서 인수인계 전에 미리 기술 등을 전수받는 것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도움 기간은 이제 비즈니스 인수인계 완료 후에 적용이 되지만 이제 쌍방이 합의하여 이제 인수인계 전에 미리 이제 기술 등을 전수받는 것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예, 비즈니스를 판 사람이 그 같은 지역의 비즈니스를 차리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매매 계약서에는 매각자가 매수인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유사한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많은 금액을 주고 비즈니스를 구입을 하셨는데 느닷없이 바로 가까운 곳에 같은 업종의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매수인의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계약서에 일정한 기간과 거리 내에 동종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매각자가 회사라면 그 회사의 이사들이나 주주들 이런 개인분들도 이 영업 제한 조항에 사인을 하도록 해야만 개인들이 경쟁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때 적당한 기간과 영역 안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너무 긴 기간이나 넓은 영역 안에서 제한을 한다면 법정이 그 기간이나 영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통상적으로 그 기간과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이거 또한 비즈니스마다 다르겠지만요. 통상적으로 3km에서 5km 반경 이내에 3년 정도의 제한을 두게 됩니다. 네. 예, 통상적으로 이제 3에서 5km 반경 이내에 이제 3년 정도의 이제 제한을 둔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식당의 경우는 이제 판매 음식의 내용이 틀리면 어떨까요? 그 이상이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식당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업종이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자가 인근의 일식당으로 업종 허가를 받아서 새로 식당을 차릴 경우 일반적으로 서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양측이 서로 협의를 했을 때의 그 협의 사항이 우선입니다. 네. 예, 그 업종을 바꿀 경우도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또 결정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다음에 또 어떤 그 중요 사항이 있을까요? 네, 비즈니스 턴오버와 함께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은 비즈니스 운영과 손익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임대차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누가 건물주인지 알 수가 있고요. 네. 임차인인 매도인이 영업장을 임대를 하여서 영업을 개시를 한 날과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약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얼마나 많은 임대를 갱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지 네. 그리고 현재의 임대료와 임대료를 재조정하여 임대료가 올라가는 시점은 또 언제인지 이런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세세한 계약 내용과 조건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업무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검토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건물주가 누구인지 이제 알 수 있고 임차인, 매도인이 영업장을 임대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과 이제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이런 것도 하나의 체크사항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임대를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현재 임대료와 임대료를 재조정하여 임대료가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다음에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세세한 계약 내용 등 모든 조건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건물주 임대 기간, 임대 갱신 기간, 임대료 조정 등을 유익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요. 네. 예, 이러한 매매 시 그 건물주의 동의도 필요하겠죠. 네,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매도인은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통상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매도인이 이때 발생하는 모든 건물주의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그 임대차 계약의 동의를 받을 때, 어떤 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임대차 계약의 동의를 위한 랜드로드 측의 변호사 비용 및 매도인 본인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네. 건물주라면 누구나 건물의 임대소득이 안정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매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양도에 있어 사업장을 인수받아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매수자나 하루빨리 인수인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매도자하고 달리 느긋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임대료가 차질 없이 입금되는 것이 건물주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계를 인수를 해서 운영할 새 임차인의 재정 상태, 그리고 성급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동종업종에서의 사업 경력을 중시하여서 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랜드로드분이 시간이 진행되는 주 원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네. 예, 건물주에게는 무엇보다 차질 없이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할 새 책임자인 재정 상태와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거의 필수로 작용하는 동종업종에서의 사업 경력 등을 중시해서 확인한 후에 결정함으로써 시간이 또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이럴 경우 건물주가 새 임차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자료에는 새 임차인의 비즈니스 경력,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은행 통장 잔고 또는 자산 현황 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건물주는 양도를 승인을 할 때 많은 조건을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은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을 하거나 임대료를 재조정할 것, 또는 일정한 기간 이전에 통보를 전제로 건물을 재건축 또는 보수할 수 있다는 새 조항을 넣고자 원하기도 합니다. 네. 연체된 임대료가 있다면 매도자가 세틀 전에 이 부분을 완납을 하여야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위와 같은 조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매매 계약 자체를 무산을 시키는 강력한 복병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않는 조건들로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현 상태와 같이 영업을 잘해왔는데 난데없이 예전 상태로 원상 복구할 것을 건물주가 요청을 했다면 상상 밖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해서 비즈니스 매매 자체를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놓이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관계를 제대로 잘 정리를 해야겠군요. 그런데 업종을 바꿔야 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선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에 못 박아둔 건물의 상업 용도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식당으로 기존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의 승인뿐만이 아니라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위생검사증과 주류 판매를 위한 승인을 해당 관청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임대료 외에도 지출되는 금액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네, 임대차 계약서에는 매월 선지불하는 건물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이외에 부대 비용, 아웃고잉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대 비용에는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역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하는 대상이 건물 전체이거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막론을 하고 부대 비용에 대한 산정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인즉 매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인데요. 상세 내역은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세금, 수도요금을 포함한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는 어디까지 편의를 위해서 관련성 있는 것들을 모두 나열한 것이므로 만일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기로 약정한 부대 비용이 있다면 줄을 그어서 삭제를 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임대료 지불과 관련을 해서 임차인은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 건물주는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를 요구를 하거나 정도에 따라서는 약정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명분을 갖게 되십니다. 임대계약에 대한 사항 중에 살펴보아야 할 점은 렌트비가 연간 얼마인지, 임대계약의 기간 및 영장 권리가 있는지 등에 해당이 되며 임대계약 조건 중 불리한 점은 없는지 하는 것들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건물에는 세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불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기로 약정한 부대 비용이 있다면 줄을 그어서 삭제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뭐 렌트비가 얼마인지, 임대계약의 기간 및 연장 권리 등이 있는지, 뭐 이런 사항을 임대계약 조건 중 불리한 점이 없는지 하는 것들은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임대료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임대료 조정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있는 해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매 2년마다 임대료 조정을 통해서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은 인상률은 지난 2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또는 주변 상권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여 받고 싶은 건물주와 보다 적은 인상을 원하는 임차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극렬하게 대립을 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하는데요. 협상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약정했던 모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서 임대기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의 연장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그 임대료 인상률은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또는 이제 주변 상권 변화 등을 고려해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네, 여기서 잠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권력은 성김 그 자체입니다. 교황이 지닌 권력도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난 성김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요셉 성인은 겸손하고 구체적이며 진실한 성김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런 성김은 교황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저도 요셉 성인처럼 팔을 벌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보호하고 모든 인류를 특히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으려 합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사랑에 관한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나간 이들, 헐벗은 이들, 병든 이들, 감옥에 있는 이들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섬길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최유진 변호사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요. 비즈니스 구입 시 주의사항이라 하면 어떻게 요약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회계사님에게서 조언을 구하여서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비즈니스의 지난 3년간의 재정 자료를 검토를 하여서 보는 게 보통인데요. 이렇게 이윤 부분의 확인이 끝나고 나면 임대계약서에 있는 건물 사용 용도를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건물을 개조를 하였거나 사용 용도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미리 또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또 만약에 술이나 음식을 파는 비즈니스를 한다면 해당 지역 카운슬에서 그에 따른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파신다면 건물은 푸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셔서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네. 또 요즘은 SNS 광고 활동이 활발한데요. 비즈니스를 사시기 전에 매각인이 할인 쿠폰 등을 손님한테 발행을 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매각인이 최근에 할인 쿠폰을 대량 배포를 하였다면 비즈니스를 사고 나서도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진짜 그 어려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미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인터넷 사이트 주소 등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등을 매각자랑 확인을 하시도록 권해드리는데요. 만약에 매각자가 1년치 옐로우 페이지 마케팅 비용을 냈다고 하면 계약서에 특별히 써 있지 않는 이상은 매수인은 그 마케팅비를 배분을 하셔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영업 시작 전에 보험 관련 여부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건물 보험을 들어야 되지만 그 외의 보험은 임차인 본인이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고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건물 안에 내부 시설이나 재고, 비즈니스 자체에 보험을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살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부터 변호사랑 상의를 하시는 것이 사실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비즈니스 구입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이제 검토해보는 것. 그다음에 임대 계약서에 있는 건물 사용 용도를 한번 체크해보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매각인이 할인 쿠폰 등을 손님에게 발행하였는지도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인터넷 사이트 주소 등을 이제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매각자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업 시작 전에 보험 관련 여부도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 시부터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개인 명의로 하는 사업 외에 또 어떤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자 할 때에는 먼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실 것인지 본인의 상황에 따른 비즈니스 유형을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택하셔야 되는데요. 주요 형태로는 개인 명의로 하는 사업, 네. 소울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리고 파트너십, 같이 하시는 거, 그리고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네, 파트너십은 두 사람 이상이 동업 계약서를 맺어서 공동으로 투자, 소유,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인데요. 동업자들끼리는 계약관계에 있고요. 동업 계약서에 특별히 동업자들 사이에 분배율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모든 손익분은 동업자들 사이에서 똑같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네. 파트너십에서 직접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대신 이윤이 동업자들에게 분배가 되고요. 각각 동업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파트너십은 보통 전문직의 사람들이나 농장 운영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파트너십은 또 IRD 번호를 발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게 되지만 주식회사하고는 다르게 파트너십 자체가 법인의 성격을 띠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트너십은 따로 어딘가에 등록을 하셔야 될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가장 많이 운영하는 형태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인데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개인으로 운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회사를 설립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비즈니스는 이사나 주주가 아닌 이 회사가 운영을 하는 것이 됩니다.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가 한 명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보통 데어리 등의 소규모 비즈니스도 법인을 설립을 하여서 운영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비즈니스를 법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이유는요. 유한 책임의 이점을 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네. 유한 책임, 그러니까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거는요. 주주들이 회사의 파산 시에
자신이 출자한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출자 및 인수를 통해서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한도로 재산상의 출자 의무를 지는데 불과하면서 그 밖의 의무는 지지 않게 됩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비즈니스를 개인이 소유를 해서 운영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채무는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은행 융자금 의무의 상환이나 임대료의 지불 역시 소유주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법인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소유주인 회사의 주주는 법인의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가진 채무 역시 개인 보증을 서지 않는 한은 주주에게까지 채무가 전가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비즈니스 매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을 아마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예, 비즈니스 매매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변호사가 매수인 쪽과 매도인 쪽, 어떻게 두 분의 변호사가 관여하게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그 비즈니스 매매는 근본적으로 양쪽의 이익이 상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인과 매도인 두 변호사가 있어서 그 각자 그 클라이언트 분의 이익을 맹렬하게 변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요즘 그 한국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종류의 비즈니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험상으로 볼 때요. 작년까지는 비즈니스 매매나 부동산 매매가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상하게 올 1월부터는 약간 경기가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매매도 작년보다는 소규모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느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10,000불에서 50,000불 정도의 이런 이렇게 작은 비즈니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비즈니스 매매를 가지고 이제 교민분들의 경기 동향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는 비즈니스 매매가 활발한 적이 있었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매매를 할 때요. 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네, 변호사 비용은 사실 변호사가 그 각각의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터에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은 이제 파시는 비즈니스 매매보다는 이제 사시는 분이 이제 저희가 듀딜리전스라고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때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직원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그분들의 그 업무는 다 틀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소송을 빼놓고는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동종의 일을 하는데 이제 맡은 일을 처리한다 말씀이군요. 네. 중국 분도 계시는데요. 뭐 네. 중국 고객분들도 많으신지요? 한국 고객분이 반, 중국 고객분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중국 고객분들은 어느 점 가지고 이렇게 변호사 해마루에 그 의뢰를 하시는지요?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중국 손님들은 주로 부동산을 사고 파시고 아니면 비즈니스 매매나 뭐 이민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한국 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마루에 의뢰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사실 여러 업무가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로 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아프실 때 병원에 가시잖아요. 네. 그럼 GP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분야의 이 업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거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요. 또 변호사도 역시 이제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어요.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있어서 그 맡기신 업무가 이제 전문가와 그 상의를 하셔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베리스터라고 해서 소송 전문 변호사님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손님들의 일을 웬만하면 이제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유진 변호사님은 이제 항상 바쁘신데요. 네.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시죠? 네. 회사에서 그 어떤 업무를 하시느라 이렇게 바쁘십니까? 주로 저는 이제
고객분들 미팅을 하고요. 전화 문의 받고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님들이 하신 업무를 제가 이제 슈퍼비전을 하고 있고 또 오피스 관련해서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대를 졸업해서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네. 뭐 직업을 뭐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일반인으로 살았던 것보다는 뉴질랜드 전반적인 부분이나 이제 뭐 제가 뭔가를 알고 싶어 했을 때,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예, 예를 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도 이제 주변 분들을 도와드리다가 제가 변호사가 됐는데요. 보통 이제 집안에 계시거나 또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편지가 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법적으로 이제 뭐 불이익을 당하신 부분도 많고 뭐 또 키위하고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법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을 제공을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도 있고요. 네, 지금 무료로 이렇게 법률 상담을 하시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사실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발걸음이 좀 힘들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단 그 상의할 때는 그 비용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아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그 무료 상담이 가능한지요? 네, 저는 저희 고객분들이 오셔서 상담하시는 내용에 따라 거의 한 95% 정도는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나머지 5% 정도의 부분은 본인이 이제 모든 일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체크를 원하시거나 정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미팅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뭐 그 비용을 차지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 상담을 한 1시간 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담을 고객들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상담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제 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이 있으면 이제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뭐 무료로 이렇게 뭐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 그 청취자분들께서 비즈니스 매매, 이제 그 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법률 사항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냥 상담이 물론 가능도 하셨는데요. 네. 어디로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제 MRU 직통번호는요. 444-0505번이거든요. 444-0505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hemaru.nz.com을 방문을 하셔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메일로 또 문의하면 또 연락이 되는군요.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상의할 사항, 비즈니스 매매나 그 밖에 법률상과 관련해서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해마루 전화번호는 직통 444-0505 또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www.hemaru.nz.com을 통해서 이메일로 이제 문의 주시면은 바로 그 연락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비즈니스 매매와 관련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혜를 붙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지혜를 받드는 이들은 거룩하신 분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붙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마루 최유진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비즈니스 매매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셜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